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7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가을의 전설,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처음 설명드릴 것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신화입니다. 트리스탄은 리발렌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코널이라는 나라의 왕 마크의 조카가 됩니다. 코널국에 갑자기 거인 모홀트가 나타나서 마크 왕에게 공물을 요구하죠. 그래서 트리스탄이 모홀드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은 독이 묻은 무기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트리스탄은 의술이 뛰어난 이졸데 공주, 이졸데 공주는 아일랜드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 트리스탄은 이졸데의 도움으로 상처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마크 왕에게 이졸데의 미모와 의술을 전했고, 마크는 이졸데를 왕비로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코널국의 대사로서 아일랜드에 파견된 트리스탄은 이졸데에게 마크 왕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졸데는 코널국의 왕비가 된다는 데 마음이 이끌려 마크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둘은 잉글랜드로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 여행 도중에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좀 느닷없이 불가피하게 또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같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졸데는 약속대로 마크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비밀스럽게 만났으며 왕실에는 악의에 찬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왕은 이런 소문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둘의 밀회는 오래가지 않아 발각되었고, 트리스탄은 마크 왕의 분노를 피해서 브리타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트리스탄은 이졸데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해서 동명이인인 이졸데와 결혼합니다. 브리타니국의 공주 흰손의 이졸데라고 부르죠. 이졸데 오브 화이트 핸즈입니다. 결혼 후에도 트리스탄은 이졸데를 잊지 못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다가 또 상처를 입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트리스탄은 자신의 상처는 첫사랑의 연인만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트리스탄은 이졸데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이졸데를 데려올 경우 배에 흰 돛을 달도록 하고, 실패할 때는 검은 돛을 달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졸데를 실은 배는 흰 돛을 달고 항구로 들어왔으나 질투심에 가득 찬 그의 아내는 트리스탄에게 검은 돛이 올려져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트리스탄은 이졸데가 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낙담 끝에 죽고 말죠. 배에서 내린 이졸데는 거리에서 통곡 소리가 울리고 교회의 조종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했으나 곧 트리스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졸데는 사랑하는 연인의 시체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영혼을 놓아버려서 슬픔 속에 그녀도 죽고 말죠. 두 연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크 왕은 급히 바다를 건너와 브리타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당의 양쪽으로 둘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죠. 슬픈 사랑의 얘기죠. 어느 날 밤 트리스탄의 무덤에서 자라나온 가시나무 덩굴이 예배당을 넘어서 이졸데의 무덤까지 닿았습니다. 둘의 사랑이 죽은 후에도 덩굴나무가 예배당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농부는 여러 차례 가지를 잘라주었지만 가시덩굴은 다시 자라게 되었고, 이 이상한 일은 마크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마크 왕은 그 가시덩굴을 다시는 자르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신화입니다. 그러면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신화를 왜 말씀드렸는지, 그것은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주익 감독의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에서도 트리스탄이 등장합니다. 트리스탄은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했죠.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처럼 가을의 전설에서도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불행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트리스탄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죠. 이 영화에서 트리스탄은 이졸데 대신 등장한 스잔나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 방황 끝에 생을 마칩니다. 미국의 비인간적인 인디안 정책에 반감을 품고 서부에 정착한 러드로우 대령,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대령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죠. 명확한 설명이 없이 어머니는 가족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면서 편지로만 연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 틈에 여자가 한 명 등장하죠. 셋째 아들인 세뮤엘의 애인 스잔나입니다. 스잔나, 그런데 이제 그 셋째 아들인 세뮤엘은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심하게 되고 큰형인 알프레드와 둘째인 트리스탄, 브래피트요. 브래피트는 동생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트리스탄은 막내인 그 세뮤엘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래서 그의 곁을 지키게 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찰을 나간 세뮤엘이 트리스탄의 눈앞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동생의 죽음을 자신의 탓이라고 여긴 트리스탄은 홀로 방황하다가 몇 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트리스탄은 동생의 연인이었던 스잔나와 사랑에 빠지지만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선원 생활을 하는 등 정처 없이 떠돌죠. 이때 스잔나를 사랑했던 큰형 알프레드가 스잔나에게 접근해서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잔나는 첫째인 알프레드, 둘째인 트리스탄, 그리고 죽은 세뮤엘 모두 스잔나를 사랑하게 되지만 세뮤엘은 전사했고 트리스탄은 동생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정처없이 사랑하지만 정처없이 길을 떠나버렸고 큰형인 알프레드와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트리스탄은 인디안 혼혈 여성인 이자벨과 결혼해서 2아이까지 두는 등 안정된 가정을 이루지만 공교롭게도 경찰이 쏜 총의 유탄에 맞아 아내가 죽습니다. 이 트리스탄의 아내인 이자벨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스잔나는 자살을 하죠. 트리스탄은 사랑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한꺼번에 잃고 다시 방랑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1년 중 3계절을 야성적인 생활을 하는 곰은 겨울에는 동면을 하죠. 그래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곰은 달과 같은 재생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다시 보름달이 되듯이 겨울 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곰이 봄이 오면 다시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트리스탄은 어릴 적 곰과 사투를 벌이죠. 그래서 곰의 발톱을 끊어내지만 그는 팔에 상처를 입습니다. 인디언 전설에서는 사람이 동물과 피를 나누면 동물의 속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리스탄은 아마도 자기 안에 곰의 야성이 드러날 때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그것이 가라앉고 동면으로 접어들 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은 사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곰의 본성보다는 외적인 조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과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죽은 자의 애도 과정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불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설에서 트리스탄은 세 차례의 장례식을 치르죠. 첫 번째는 동생인 세뮤엘, 두 번째는 인디안 혼혈 여성이자 아내인 이자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인 스잔나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애도 반응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그를 어느 곳에도 안주시키지 못하고 방랑의 길로 몰아붙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애도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한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리둥절합니다.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죠. 마치 죽은 사람이 저녁 되면 다시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감, 식욕감퇴, 체중 감소,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있고 잠도 이룰 수가 없죠. 또 꿈속에서도 죽은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꿈꾼 이는 이게 꿈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실망합니다. 꿈속에서나마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이나 증상을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런 애도 반응을 거치게 되죠. 이런 애도 반응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병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지나쳐서 죽은 사람을 따라서 같이 죽기도 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친 며칠 후에 죽은 아내를 쫓아서 자살을 했다는 남편의 기사를 보기도 하죠. 해결되지 않은 애도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도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도 마치 사랑했던 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여기죠. 심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도저히 죽음을 인정할 수 없고 꼭 살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이 같은 이런 경우는 애도 반응을 완전히 억압하는 경우인데 결국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난 후에 더 큰 슬픔과 부적응을 가져옵니다. 둘째는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애도 반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슬픔과 아픈 감정들,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이 일부분만 표현되고 나머지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점점 심해지는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애도 반응을 전부 다 나타냈다면 이런 신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죠.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애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걸 지연된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데 몇 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겪었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은 후에 그 사건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슬픔과 우울의 애도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트리스탄은 세뮤엘이 죽은 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집으로 오죠. 그리고 트리스탄은 그 후 스잔나와 사랑에 빠지면서 세뮤엘의 죽음을 잊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애도 과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송아지가 철조망에 걸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자 송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총으로 쏘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세뮤엘이 철조망에 걸려서 트리스탄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는 장면을
그에게 연상시켰고 이로 인해 그는 다시 위축이 되고 슬픈 감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트리스탄에게는 지연된 애도 반응도 있지만 그는 대체로 애도 반응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뮤엘이 죽은 후 그의 생활에서 그러니까 밝음이 없어지고 죄책감으로 인한 자학적인 방랑 생활을 계속합니다. 마치 동생 세뮤엘의 죽음이 어제 일인 듯 그의 생활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울음을 터뜨리며 동생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슬픔이 가실 때쯤 되면 다시 지연된 애도 반응이 나타나서 그의 등을 떠밀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하죠. 이렇게 애도 반응이 길어지고 슬픔이 가시지 않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 시의 상황 등 외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죽음을 맞는 애도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트리스탄은 해결되지 않은 애도 반응, 트리스탄이 왜 애도를 완전히 종결시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세뮤엘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원인이나 사망의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애도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천수를 다하고 임종을 맞았다면 남은 가족들은 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견된 죽음은 비록 커다란 슬픔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환자가 앓는 동안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갑작스런 죽음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커다란 충격과 사후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당황하게 되고 더 큰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세뮤엘의 죽음이 그렇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은 트리스탄에게 애도 반응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동생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을 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맞았던 3번의 죽음이 전부 다 갑작스런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세뮤엘은 전사했고 인디안 혼혈 아내인 이자벨은 경찰의 유탄에 맞아서 사망했고 마음속의 연인이었던 스잔나는 자살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3차례의 죽음은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 없이 애도 과정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살아남은 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어도 애도 과정은 복잡하죠. 바로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애도자를 괴롭힙니다. 트리스탄은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또한 아내인 이자벨도 자신이 밀주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거고 아내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스잔나의 자살은 어떨까요? 스잔나는 사실 트리스탄을 사랑했고 그가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포기하라는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다 지친 스잔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형인 알프레드와 결혼을 하게 돼서 무덤덤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3사람의 죽음에 모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사망의 부적절성, 즉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애도 과정을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는 거죠. 또 사망 전에 상황도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평생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정년퇴직 후 이제 여생을 편하게 지내게 되었을 때 죽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참 죽음이 공정치 못하고 억울하다는 느낌, 인생이 허망하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뮤엘은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단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이상을 쫓아서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너무나 허망하게 시체로 변한 것이죠. 외적인 요인으로 이런 트리스탄의 애도 가정이 실패했다면 애도 가정에 놓인 사람들의 내적인 요인, 즉 잘못된 생각으로 애도 가정이 길어지고 실패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슬픈 감정과 비탄을 용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커다란 슬픔을 갖게 되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한번 울기 시작하면 도저히 그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 슬프게 통곡을 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데 자기만이 눈물을 흘리며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컷 울고 그런 슬픔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슬픔을 갖다가 표현하지 못하게 돼도 애도 반응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애도 과정에 흠뻑 빠져들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애도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애도 과정이라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애도 반응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커다란 상실감을 맞닥뜨리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자와 자신을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애도 반응을 질질 끌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모두 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배신이 아니죠.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빨리 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내가 행복하면 죽은 자가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도 과정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애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죽음을 부정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애도 과정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고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애도 과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도 과정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신을 봐야 합니다. 정말 꼼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밀랍처럼 변한 시신을 확인해야만 우리는 조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지 못한 어떤 삼풍사고라든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가족들은 애도 과정으로 쉽게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혹시라도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신라 같은 희망을 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신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이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가장 힘든 순간이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한 인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많은 역할과 관계가 한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이자 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 또 어머니이자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이자 여행의 동반자였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갑작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모순적인 얘기지만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 안에 있어야 하고 고통의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힘드니까 애도 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려고 애쓰죠. 또 의도적으로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고 이런 애도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이런 과정 속에 빠져드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고통의 계산을 끝내든지 아니면 나중에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미루게 되면 더 많은 방어 기제를 요구하게 되고 애도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견고화된 방어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고통의 공포와 증상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도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마냥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금 애도의 고통에서 잠깐씩의 휴식도 필요하고 마음의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자연 속에서 소풍도 가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애도 반응 속에 있게 되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 이런 활동들이 애도 과정을 벗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고, 애도 과정 속에서 깊게 담긴 슬픔들을 조금씩 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다루어야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고 자신을 자신답게 했던 고인 없이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고인이 있어야 가능했던 자신의 희망이나 꿈, 기대, 감정, 사고 등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도 과정을 잘 마치려면 고인을 붙잡아 두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없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적응은 매우 더디게 한 발 한 발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남편은 어머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적응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어진 커다란 공간을 메워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야지 우리는 점차적으로 슬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애도 과정을 해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가지 외적인 여건과 자신의 심리 상태 등 여러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흐르면 상실의 아픔은 해결된다고 하지만 정말 해결된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외로
것도 있습니다. 단지 가슴속에 묻고 지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트리스탄은 말이에요. 죽은 세미엘의 심장을 꺼내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가 심장을 꺼낸 이유는 인디언 풍습에 짐승의 뜨거운 심장을 주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자유가 된다는 풍습에 따른 것이었죠. 트리스탄은 세미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의식은 치렀지만 결국 그의 영혼은 세미엘의 심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을의 전설 마지막 장면에서 트리스탄은 다시 집을 떠납니다. 그는 알프레도에게 아들 세미엘을 맡깁니다. 죽은 동생의 이름을 따서 또 세미엘이라고 지었죠. 그 의미도 여전히 세미엘을 그리워하고 그가 에도 가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리스탄의 비극은 동생 세미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자학적인 생활을 한 데 있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아들 세미엘을 형에게 맡기긴 했지만 그가 맡긴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또 다른 세미엘, 즉 죽은 동생의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방랑의 길을 떠나고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 영화는 끝이 나지만 그는 아마 방랑 끝에 죽음을 맞았으리라는 것을 관객들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과정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의 죽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그렇다 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죽은 자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애도 가정을 빨리 해결하느냐 또 늦게 해결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더라도 절대로 죄책감을 갖지 말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바로 죽은 자에 대한 가장 큰 예의이며 도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